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육 시장이 가장 이 왜곡되어 있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어린이 영어가 쉬우니까. 안녕하세요. 주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30년차 영어 교육 전문가이시자 영어 선생님들의 선생님, 그리고 오이스터 영어교육법의 저자 조이스 박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이스 박입니다. 저는 영어 교육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고요. 어린이 영어 교육 같으면 이제 아동 영어 테소를 옛날에 성신여대 그리고 지금은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 그림책 지도자 과정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어린이 영어 교육도 성인 교육 오가시면서 영어 교육을 오래 하셨는데, 특히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좀 흔히 하고 있는 오해나 혹은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도 100% 맞거나 100% 틀리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과 학습자 유형에 맞추지 않으면 100% 틀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시각형 학습자, 청각형 학습자,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형 학습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 아이는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가 요거를 봐주는 게 되게 좋아요. 청각형 학습자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청각형 학습자예요. 보니까요. 그럼 이런 학습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귀로 들어서 언어를 픽업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걸 발음을 그대로 해봐라 그럼 발음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리딩으로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리딩과 라이팅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영어권 국가에다가 그냥 보내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영어 시험을 좀 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딱 봤을 때 고민이 어떻게 하면 리딩과 라이팅으로 데려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대부분의 그 성공한 어린이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시각형 학습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하면 잘 읽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 싫은데 또는 틀릴 거면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자꾸 녹음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발화하는데 일단은 자신감을 붙여주고 본인이 들어보게 하고 이런 기회, 즉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오면서 오히려 스피킹을 보강해주는 그런 학습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신체 활동형 학습자들이 남자아이들이 많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배우는 요 리딩과 라이팅을 이제 배울 때쯤에 남자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근육 발달이 늦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연필 쥐고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처음에 파닉스를 가르칠 때 이 레터를 문자를 하나하나씩 CAT, 달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인지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힘든데 한 자씩 읽으라고 하지, 한 자씩 여기다가 쓰라고 하지 이러면은 사실 영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청각형, 시각형, 신체 활동형, 그리고 또 그게 성별과 또 연령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주로 어떤 유형이 제일 많나요, 비율이? 어릴수록 어린이들은 신체 활동형 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럼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각형이나 시각형으로 바뀌어가는 건가요? 포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적으로 청각형인 것만이 아니고 그게 지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 시각형이 많아진 이유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시각형 학습자의 특성을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청각형 같은 경우에 리딩, 라이팅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킹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저희가 그냥 압축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이런 허들들을 넘어갈 때 좀 부모님들이 어떤 점에 집중을 하셔야 될까요? 어린이 영어 교육의 90% 이상은 성공하는 체험이어야 돼요. 맨 처음에 디딤돌을 뭘로 주셔야 되냐면 내 아이가 잘하는 것.
여기다가 영어를 얹어줘야 하는 거지 무조건 읽고 쓰기부터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내 아이가 그 리스닝, 스피킹 잘하는 아이다 그러면 여기 이거부터 시켜서 마지막에 정리 활동을 여기다가 한번 네가 말한 걸 정리해 볼까? 이렇게 끌고 오면서 쓰기나 읽기를 유도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쓰기를 잘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떤 활동을 어린이 시기에는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럼 결국 그 유형을 발견해서 유형에 맞는 방법을 최대한 써야 하는 이유가,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성공 경험을 쌓아주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월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고, 반대로 좀 이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유형의 학습법을 관점을 들이밀면 어떻게 보면 성공 경험이 아닌 실패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의하셔야 된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제 뭐 비디오나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영어 노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어서 이제 분명히 그것이 가진 장점들도 있을 텐데, 만약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때 부모님들이 좀 어떤 점에 꼭 유의하시면 좋을지. 학습자 유형과 사실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학습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아이가 이제 비디오나 아니면 앱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볼 때 10대 이전의 아이들, 10대가 되기 전의 아이들은 혼자서 에듀테인먼트 학습을 시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이전엔 반드시 부모가 옆에 앉아서 인터액션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먼 인터액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는요. 이 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청각형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이거 아이들은 지금 뇌 속에 있는 신경 돌기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인풋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아이의 뇌하고 부모가 옆에서 인터액션을 같이 하면서 뇌에다가 넣어주는 정보는 전혀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그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선생님께서도 이 뇌과학, 뇌 발달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영어 읽기의 비밀이 있다고 책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 눈이 이렇게 지금 그 읽을 때 안구 추적기를 옛날에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럼 우리 눈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거를 재면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눈은요. 이 안구가 움직이는 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실험을 초기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인간의 눈이 계속 떨리면서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휙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안구가 거기서는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눈이요. 이 시각 상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그러니까 쭉 읽어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뇌신경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뇌가 이제 빨려 들어갈 때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평균 7개에서 9개의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것도 해요. 우리 왜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요. 이제 010-3333-7777 이렇게 네 자리 끊잖아요. 이거를 8자리로 주면 못 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근데 이거를 3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주는 이유도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게 끊어야 이거를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럼 인간의 뇌는 모두 똑같이 평균 7개에서 9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왜 못 읽고 누구는 왜 잘 읽는 건가? 똑같이 7개에서 9개가 들어가면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지냐면 이런 거예요. 정보 숫자는 똑같이 7개에서 9개인데 들어가는 정보 하나당 부피가 달라요. 예를 들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named Red Riding Hood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알파벳을 갓띤 아이, 이 아이한테 이 지문을 놓고 읽어봐. 그럼 얘한테 7개는 뭐냐면 O, N, C, E, U, P, O가 7개예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얘는요. 그럼 이렇게 읽은 아이한테 의미 있나요? 아니요. 조금 얘보다 이제 나아진 아이들은 어떻게 읽냐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까지가 7개예요. 그런데 정말 잘 읽네. 얘보다 잘 읽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once upon a time이 하나예요. 이 덩어리 하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러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named Red Riding Hood.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만큼 같죠? 잘 읽는 아이들이 빨리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덩어리가 커져서 의미 단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덩어리로
청킹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 뇌가 그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많이 읽어서 이 청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리딩을 할 때 뭐라고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리딩 지문이 지나가면 뇌가 찍어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처음과 끝만 보면서. 처음, 끝 이렇게 보면서 찍으면서 넘어가는데 이 찍는 덩어리가 많이 읽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쓰기로부터 우리는 보통 쓰기부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부터 시작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음성 언어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덩어리가 들어가요. 제가 유학 중에 이제 옆에 있던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온 언니가 있었어요. 36개월짜리 아이. 36개월짜리 아이를 이렇게 유아원에 딱 갖다 놓으니까 애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일 것 같으세요? It's time to go home 이었어요. 그냥 이 아이도 처음에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 틈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틈에 무조건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기다가 엄마가 맨날 와서 나를 가둬놓는데 저 말만 하면 나를 풀어줘. 그러니까 얘는 2시간 내내 앉아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 It's time to go home 하는 그 순간만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말을 배우고 나중에 2달이 지난 다음에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홈이 집이지, 타임이 시간이지, 나중에 와요. 그래서 음성 언어로 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통짜로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단어 구별이 처음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른들은 자꾸 단어부터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원리에 기반을 해서 우리 애가 영어 책을 잘 읽게 되는 이제 방법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청킹의 의미 단위를 더 키워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핵심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좀 한국어보다 굉장히 뮤지컬 하잖아요. 그래서 청킹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 읽기로 청킹을 할 때 처음에 이거부터 연습시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톤이 다 다르거든요.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읽는 연습부터 시키는 거예요. A, B, C, D. 그쵸? 그리고 느낌표도 이제 E, F, G 감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J, K, L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런 것도 1, 2, 3 이것도 그렇죠. 4 이런 거 있죠. 이 느낌을 처음에 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린이들은 청킹으로 가는데 이제 요거 스쿠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지금 1번, 2번, 3번을 같은 문장을 써놨잖아요. 처음에 뭐 하냐면 아이가 한 단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y sister and I went to swimming last weekend. 이렇게 하나하나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청킹하는 거 있죠? 이거를 아이들은 반드시 손으로 해봐야 돼요. My sister and I went to swimming last weekend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모티콘을 넣어놨잖아요. 이건 뭐냐면 감정을 실어서. 그냥 나 수영하러 가는 거 되게 좋았어, 재밌었어 이러니까 요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감정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My sister and I went swimming last weekend 하고 감정을 실어서 여전히 끊어 읽 때 표시 없이 감정 실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읽게 해주면 되는데 아이가 머릿속에 청킹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단어와 단어, 의미와 의미 사이에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리더라도 시켜보잖아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달래요. 왜냐하면 이 청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잘할수록 청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끊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 덩어리의 바운더리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읽기가 아까 제가 왜 여기서 템플릿이 만들어서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읽기가 사실은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자동화되려면
바운더리가 잘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다양한 영어 사교육을 네. 받잖아요. 결국은 사교육 활용 시에 이것만큼은 초등 때 특히나 이것만큼 유의하자 혹은 이런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어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고르면 좀 도움이 된다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육 시장이 가장 이 왜곡되어 있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어린이 영어가 쉬우니까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 영어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자기를 아이라고 나라고 못 부르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자아가 발달을 할 때 마치 이렇게 거울에 비추듯이 남에게 자기를 비춰보면서 발달하게 돼 있어서 남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으로 자기도 자기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영어는 my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책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토들러용 책인데 어린이들이 그냥 틀린 영어 하는 베이비톡으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보면 원래 I do it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my do it 이래 버리기 때문에 아예 my를 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아직까지 나를 나라고 못하는 아이한테 아이를 가르치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말은 외워서 그 상황에서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서 활용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쉽게는 얘는 이 아이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걸려 있어요. 이거를 어린이 영어 강사들은 알아야 하거든요. 사실 성인 가르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인지 발달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고려 안 해도 돼요. 학습 전략들도 알아서 구사할 줄 알아요. 본인들이요. 그래서 영어 강사들 퀄리피케이션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YL, 그러니까 영러너예요. 영러너 쪽으로 특화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찾으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우리 영어를 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초등 시기에 선생님의 말씀에 쭉 핵심은 그 성공 경험을 쌓고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모님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라, 이런 기준은 꼭 고려하셔라 좀 덧붙여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일단은 아이가 저는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고르는,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 자체가 성공시키려고 이런 게 참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어를 가르쳐서 내 아이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외국어를 왜 가르치냐면요.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과 2개 이상의 언어를 하는 사람의 뇌가 달라요. 그래서 2가지 언어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책상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테이블은 이런 책상만 테이블인 게 아니라 목차도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2가지 언어가 뜻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라는 부분이 같이 겹치잖아요. 이 의미의 넓어진 스펙트럼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내가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인드셋이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과 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내 마인드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 되어 있으면 아이가 훨씬 적응을 잘할 거라는 거죠. 영어를 배워서 너의 세계가 이렇게 넓어질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로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가 되게 편해지겠죠.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정말 영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연령대는 사실은 사춘기 때 10대입니다. 어린이들이 영어는요 아무리 잘해도 놀이터에서 노는 영어예요. 사춘기 정도 10대가 돼야지만 학습 전략이 생기고 그리고 본인들이 시간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이스 박 선생님 모시고 이 진짜 영어 학습의 원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영어 읽기의 어떤 원리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 로드맵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조이스 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